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강추위였는데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초기에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가 반대 여론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예, 의원님?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단순하게 동대구 역 앞에 집회와 또 이재명 대표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의외적으로 사실 민주당 그 의원들과 또 지역 책임자들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동원령을 내렸죠. 주말 집회에 대한 동원령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구역 집회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 단면만 보더라도 사실 그 13 비상계엄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국회가 탄핵 소추에 의결지로 지금 현재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면은 과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그 전국을 생각하면 그때도 11월 달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네. 강화문 촛불 집회 시위가 3월 달까지 이어졌거든요. 갈수록 열기가 더해졌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1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국회 앞 이대로 네. 여기에서는 이제 참 특히 여성 젊은 뭐 그런 청년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인파가 결집해서 또 탄핵을 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허리 많은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렇게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 부산 뭐 이렇게 여러 현들 서울 뭐 어제 동대구까지 이렇게 집회 양상을 보면은 지금 현재 대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대통령이 지금 뭐 국정을 제대로 펼지도 않는데 저렇게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 또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집권당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고 뭐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묵고 사는 문제 이런 뭐 엄동설하는 민생 경제를 뭐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뭐 그런 부분도 없는데 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을까? 이런 걸 집회 현장을 가면은 분석해 보면 답이 좀 몇 마디 나와요. 요즘 특이하게 2030의 집회 참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홍 의원님, 영남권 민심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아까 저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에 반응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일단 약간의 피크를 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으로? 예, 그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고 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핵 찬성 쪽에서는 뭐랄까 일종의 그 어느 정도가 그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는 다소 지지자들의 그 참여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쨌든 그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위 우파가 그 조직적으로 결집하고 있고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그 지금 소위 그 탄핵 찬성 쪽은 비조직화되어 있는 것 같고 탄핵 그 반대 쪽의 입장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는 특정 종교 플러스 그 일부 그 이제 그 우파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봐야 될 것은 현재로서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절정을 지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좌파 그 소위 탄핵 찬성 쪽에서는 셀럽들의 참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탄핵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셀럽들의 참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탄핵 결과가 뭐 기각된다든지 그 헌법재판소에 그럼 또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좀 그 탄핵 찬성 쪽은 조금은 관망하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대구 경북 쪽은 이번 주말에 상당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보니까요.
당연히 국민의힘 결집 텃밭이기 때문에 그런 결집하는 현상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의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의원들 했더라고요.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이번에도 그 세이브 코리아라고 특정 종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 그 종교와 관련돼서 아마 그 젊은 세대들도 많이 좀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저는 의원들 참여는 글쎄 적절하지 않냐면 당연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겠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들은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철호 도지사가 간 건 좀 부적절하다고 경북도지사.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어느 집회를 가도 그 행정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당에 그 소속돼 있긴 하지만 가급적 그 정치적 중립이나 어떤 그 정치색이 그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 노골적인 정치 집회에 참석은 자제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행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이철호 도지사의 참석은 좀 적절치 않았다. 특히나 부적절하고 앞으로도 이런 집회 탄핵 찬반 집회에 개인 자격으로 그냥 그 밑에 쓰는 건 참석하는 건 모르겠는데 연단에 올라가서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이철우 지사의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자체장은 이게 차이가 있어요. 네. 그 대구는 이제 동대구역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이 크게 분리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 행정자치를 가자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쉽게 말하면 만에 하나 조기 대선판이 만들어지면은 정치적 결심을 할 뿐이고 이철우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자유롭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참석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이제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 지금 언젠가는 이 지금 국가적 불행 대통령이 탄핵 사태가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걸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쪽은 분명히 될 거 아닙니까? 다시 국민 통합과 또 승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혼란을 갖다가 우리가 책임질 사람의 가장 중심은 정치인입니다. 지사도 도지사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가장 큰 힘이 대구 경북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이 엄동소란 추운데 저 집회 시위를 격려하는 그 입장은 있지만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가요? 윤 대통령 구치소 면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 지금 어떤 효과를 좀 노리는 걸까요? 윤 대통령 영향력이 커지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오래 갈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냐 인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기각되는 순간 바로 그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소멸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님을 떠나서 지금 결집하는 지금 보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보수 세력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든지 지도부에 입성하는 거나 또는 어떤 이러면 무슨 주요 그 선출직으로 자치단체장 후보라든지 1년 후에 있잖아요, 지금요. 그다음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그 당원이나 지지층의 선택을 받아야 될 여러 이 선거 절차가 있었거든요. 내부에. 네. 이런 경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보수파의 마음을 결집해내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판단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권으로 결집하는 보수파를 자기를 어떤 지지하는 또는 그쪽에 일정 정도 세를 만들기 위한 선택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그러면
중도층으로 좀 확산하는데 국민의힘이 많은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 두 번의 이제 그 변곡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어설픈 공수처의 수사였지만은 공소 제기 요구에 따른 이제 검찰이 기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기소 시점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자유우파론에서 중도 확장론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전환할 것이다. 당내 스탠스가. 예. 지층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되려 그런 판단이 되려 지금 현재 길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 판단은 좀 더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금주 이제 내일 화요일 하고 또 목요일 7차, 8차 이제 네네. 헌재 변론 기일을 마치고 나면 추가로 몇 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헌재 재판정에서의 변론이 이제 마쳐지고 나면은 그때쯤 뭔가 좀 당의 스탠스가 바꿔지지 않을 전환될 수 있다.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흔히 말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건정세 비대위 위원장이나 건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선수는 아닌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이 자신의 포켓 정당으로 비춰지는 옥중 정치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또 조심스러워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생각은 국민마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안타깝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이루어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통령을 만든 집권당으로서 공정한 사법 절차와 또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낸 지극히 절제된 그런 국민적 인계점을 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도리도 일정 부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누구보다도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막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 행위 이상을 벗어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국민 여론으로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또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고 법원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바로 보수의 우위가 바로 이 대목이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보태면 네, 말씀 주시죠.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은 당시 3당 합당이 이합집산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꼼수로만 비춰졌다면 김영삼 대통령의 탄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근대 산업화의 그 찬란한 업적을 YS의 그 처절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그런 변화를 결대한 위대한 정치가 없었다면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보수의 본산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지금 이 대목에서도 충분히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홍 의원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네, 특별한 말씀. 네.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 시간도 제한되고 있고 질문을 미리 제출하게 해서 불공정하다. 또 공개 법정의 증언보다는 검찰 조서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전적으로 재판관의 권한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그 검찰의 조서를 좀 더 중시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검찰의 조서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 보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미 그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용, 그 다음에 또 그 내란에 준하는 범죄 행위였다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TV로 다 봤어요. 국회에 유리창을 부시고 들어왔고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당시 군인들이 나와서 울먹이면서 잘못했다고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논쟁보다는
절차적인 문제를 가는 것이 법정에서 유리하겠다 이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 네. 또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공수처 수사 때부터 일관된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정치 재판화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정치 재판화죠.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라는 이유를 대서 정치 재판화하는 건데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지지층이 결집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신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신상이 털린다든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것도 있죠.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재판에 따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를 통해서 뭔가 본인이 더 그 사법적으로 그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효과를 해서 부각하면서 야당에 대한 공격도 기대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종의 사법적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왜 야당 대표 그 전혀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닌데 야당 대표 거는 천천히 가고 대통령 거만 빨리 가냐 이 비판들을 사실은 전혀 별개의 법정인데 같은 법정이 아니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인 것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후에 정치적 싸움을 어떻게 할 건가. 아마 그게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순교자 프레임, 정치적 그 소위 우파의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까? 지금 이제 헌재가 국민들에게 특히 인식되어진 그런 국회에서 탄핵 소추리 의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헌재가 이제 준비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변론기를 잡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이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차까지 네. 마쳤습니다만 요 모든 과정이 좀 진행이 좀 매끄럽지가 못해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팀에서 준비기일 때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당시에는 내란죄가 핵심 내용이었는데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또 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닌데 헌재 심판에 그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 탄핵 소추 그 변호인단에서 내란죄 부분을 드러내고 하자. 이걸 마치 또 헌재에서 권고한 것처럼 물론 그 변호인이 나중에 입장은 소중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국민들을 보기에는 상당히 혼란을 자초하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의 총리 대행의 이 지금 현재 탄핵 소추가 또 이루어지고 나서 이 탄핵 심판이 지금 접수된 지 한참 됐어요. 2달이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 지금 현재 입법수장인 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마흔의 헌재 입항과 위헌 제천 신청에 대한 것으로 이거는 지금 빨리 한번 준비 변론기에 한번 하고 나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거는 조속하게 빠르게 끝장내려고 그러고 그 이제 변론기를 잡는 것만 해도 너무 일방적이겠죠. 1차부터 8차까지 끝내고 물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그런 또 정인들 이 부분도 제한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또 한두 번은 더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지금 정인 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네. 뭐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측 지금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정인 신문 과정을 갖다 너무 협소하게 지금 제한하고 있다. 30분 이내로. 네. 또 뭐 반대 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그러면서 반대 신문을 갖다 변론 전날 이렇게 제출한다면 언제 그걸 뒤다 봅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걸 보고 이렇게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안들이 헌재에서 일반 재판하고 다르게도 왜 이렇게 정말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냐. 그런 측면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변호인 측이 지금 강력하게 헌재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진행 절차와 과정 이런 게
국민들이 또 일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거 한 가지 드리고 네. 싶은 거는요. 네, 말씀하십시오. 헌법재판소에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소위 좀 국민의힘과 그 가깝다고 지금 뭐 계속 뭐 서로 니편 내편 가르는 분위기가 되니까 저도 뭐 이렇게 꼭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네. 어쨌든 소위 보수적 판사라고 하는 분들이 한 3분 계시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문영배 재판관이나 소위 몇몇 진보적 판사들이 네네. 불공정하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주심 재판관으로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의 제기를 했을 거고 다 이러저러한 안에서 논란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본안에 대한 심판 결론이 어떻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걸 봐서는 헌법재판관 내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 과정 자체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현재 이제 재판소 팽의를 통해 가지고 네. 탄핵 심판 절차나 이 정의신문 또 시간 할애하는 이런 부분이 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윤 이제 대통령이- 각종건 네. 전 뭐 특전사 사령관이라든지 홍정은 또 국가정보원 1차장 이런 분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하고 또 이제 이진호 소방사령관 이런 네. 분들이 이제 헌재에서 이제 정언하는 내용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면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더 심층 깊게 반대 이름 질의를 하고 신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정언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막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너무 제한적으로 이제 뭐 이런 반대 신문도 15분을 또 제한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예, 그런 거죠. 네. 그 같은 맥락인데요. 인권위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인데 김 의원님은 그럼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권위에서도 이제 뭐 인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의 인권이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헌법의 가치 중에서도 핵심 내용이 또 인권인데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심상 비상계엄 탄핵을 계엄을 통해서 지금 현재 탄핵 소추 의결돼서 대통령 직위도 유지돼 가지고 탄핵 심판도 받고 또 형사 재판까지 지금 이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좀 형평성 그런 걸 이제 윤석열 지금 이제 피소추인 뭐 피의자 뭐 이런 여러 형태 지금 이제 뭐 상의돼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형평성을 갖춰달라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위도. 인권위의 그런 부분 상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지금 국가인권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 민주주의와 인권이 그동안 1987년도 헌법 그 개헌 이후에 지난 네. 40여 년간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해온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게 국가인권위였는데 이번처럼 저는 정말 엉망인 국가인권위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여러 가지 사안들 제시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깔고 뭉개고 안 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지 사회적 강자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그리고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총력 지원하고 있고 그런 그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 어떻다 하면서 이것을 재상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것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를 희화화하는 거고요. 특히 인권위원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대놓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거의 뭐 그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공개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5차, 6차 변론이 있었는데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곽종원 전 특수전 사령관은 진술이 어느 정도 이제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또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증언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의원님? 예,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지난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곽형근 곽정근 특전사령관하고 저 홍장원 전 차장 1차장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좀 입장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의 증언과 지금 나와서 하는 증언이 좀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언이 바뀐 이유는 첫 번째는 어쨌든 지난 검찰 수사 당시에는 본인들의 당시에 진술을 했는데 이후에 변호인들의 조력 등을 받으면서 네.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해서 공판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좀 만들겠다 이런 게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수감돼 구속 상태에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러니까 다른 상대적으로 특전사령관에 비해서 남은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방첩사령관 등등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입장을 좀 맞추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을 때 했던 답변 과정이 굉장히 희화화됐었는데 마치 현장에서 입을 맞추는 듯한 그러한 것들이 약간의 연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는 다른 군장성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석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탄핵 심판의 증언들.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지금 현재 재판정에서 증언은 지금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나는 그런 이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내란죄 혐의로 이제 형사 재판에서 이제 행법적 그런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이 훨씬 빠르게 결정나고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탄핵 심판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특히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여인행 방첩사 사령관 이런 분들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하고 지금 이제 헌재에서 이 증언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상당히 깊게 지금 팔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특히 지난 5차, 6차 변론 기일에서 잠시 좀 분위기를 좀 잡았다고 보는 거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이어갈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2부 여기서 마칩니다. 3부에서 품격 토론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 의원님, 말씀이 조금 중단이 됐는데 그 헌재 심판의 증언 내용 아까 부연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가. 이건 기본적 요건인데 두 번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얼마나 중대한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는가 하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같은 경우는 선거법 중위 의무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당시 헌재가 판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이냐,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느냐, 네. 이걸 이제 헌재가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비록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법 중위 의무 헌법과 법률은 일부 위반은 됐지만은 그렇다고 대통령직을 파면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파면해서 내려쫓는 그런 사안까지는 지금 뭐 중대하다고 보지 않는다. 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대한 부분으로 지금 참고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이제 파면됐을 경우에 그리고 또 기각해서 복귀할 경우에 이 사회적 파장이나 흐름 이걸 이제 헌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이 심판은 처음부터 국회 탄핵 소추는 뭐 정치적인 과정이고 또 탄핵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여론의 이제 추이, 여론의 파장 흐름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현재 구금돼 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구금된 상태에서 이제 헌재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헌재 그 변론 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본인 스피커를 활용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이준우 소방사 사령관이라든지 또 여인은 방첩사 사령관 이 사람들이 검찰 진술하고는 확연히 다른 지금 네. 이제 헌재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니까 봐라 이런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이제 구치소에 네. 접견하는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막상 헌재에 나와서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실태를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그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되게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체포 구금 지시가 있었냐. 네. 지금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실탄 보유 및 어떤 활용에 대한 뭔가 계획이 있었냐 네. 하는 문제. 그리고 국회 봉쇄나 본회의 방해 행위가 어떤 지시나 그런 게 네. 있었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진우 그 수방사령관이나 그 대부분의 그 군 장성들이 당초 그 체포 직전 구속된 직후에 검찰 수사 받았을 때는 대부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게 있었고 네. 뭐 체포를 하려고 했었고 다 인정을 했다가 지금은 그 곽종근 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입장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모호하게 바뀐 건데 이 문제는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군 장성, 그 구속된 그 당사자 4명의 핵심 장성들 외에도 그 밑에서 지시받은 실무장 장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시를 받았느냐.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 입장은 대통령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묘한 거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현장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갔는지 이 문제가 아마 나중에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얘기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회유, 말 맞추기 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은 박범계 의원하고 홍장원 곽종군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런 회유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고 보니까 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가 여인영 전 방총사령관,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을 사전에 좀 만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선은 민주당이 회유한다라는 것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곽종근 그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미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내란 중요 가담죄로 분류돼 있고요. 이것을 공익제보자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제보자가 되려면 사전에 뭔가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협조해서 막으려고 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냐의 문제지. 지금은 진술을 그 본인이 자백을 좀 그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에 협조하고 나중에 그 어떤 양형 과정에서 법원에서 감형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검찰이나 또는 검찰 구형 또는 재판부의 그 판결 과정에서 양형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이것이 공익제보자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하고 무슨 거래를 해가지고 봐주고 네. 형을 면제해주고 정상적으로 그 직위대로 예편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뭐 회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약간 주의 조치 있었던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래서 어떤 정도 이상으로 이것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통상은 이 구속돼 있는 사람을 변호인들이 할 때에도 그 다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일부 유도성 질문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뭐 그 공개적으로 회유하거나 이런 건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게 변호인들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김성태 의원님 이런 부분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 진술과 이제 헌재에서 정원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헌재 재판관들도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우고 혼돈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게 헌재 재판관이 이제 직권으로 정인 신청을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죠. 네. 그게 이제 이진우 수방사단장하고 이분하고 이제 과연 이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당일날 특전사가 이제 언들 데리고 나오면은 길을 터주라 이런 지시를 이제 받았다는 진술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헌재 이제 재판관들이 헌재에 불러가지고 직접 네. 이제 정을 들어보겠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특히 5차, 6차에서 국회 측 탄핵 소추 팀들이 상당히 자신들이 선택한 그런 정인들이 대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법정 정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 탄핵 소추팀들도 의아해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헌재 재판소에서 이렇게 8차까지 변론기를 통해서 판단하겠다는 이 애초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현재 제시한 정인들도 좀 더 몇 명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까지도 좀 더 들어보고 최종적인 변론기를 종결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시점은 지금 민주당이나 보통 이쪽에서는 늦어도 2일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2일 말은 훨씬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핵심 증인들을 예를 들면 또 이제 상대 측 변호사가 만난다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찾아가서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대단히 이제 이게 국민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렇게 양 진영의 특히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김병주 지금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이 각종건 특전사 사령관을 자기 유튜브에 바로 불러가지고 그게 이 특전사 사령관이 아무리 지금 현재 제1야당에 그것도 이제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는 유튜브라고 해서 그냥 갔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하참 쉽게 말 부사령관을 할 때 그 밑에 이제 자기가 가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바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니까 이제 인원이라 그러니까 그건 국회의원으로 그런 정도에서 혼란이 야기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또 지금 김용현 장관 변호인 측에서 이제 여인은 전 방첩사 사령관 그리고 이진수 수방사 사령관 이런 지금 현재 구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접견하고 만나서 이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헌재에서의 정원이 달라졌다.
검찰 진술 내용하고 또 이런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이런 양상들은 향후 헌재 심판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노림수는 뭐고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홍익표 의원. 예, 뭐 이 사안은 사실은 뭐 진작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비상계엄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약간 좀 후순위로 밀렸었던 거죠. 그 검찰 수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왜냐하면 창원지검에 파견 나왔던 검사들이 다 원복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또 새로 그 검사가 충원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밝혀야 되고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지금 유력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명태균 게이트 건은 좀 신속하게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더 특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보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좀 네. 짧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권 대선 주자를 노리는 측면이 있나요? 당연하죠. 이거는 지금 와서 이제 명태균 이제 김건희 특검법도 아니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특검은요. 네. 이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판을 기정사실로 상수에 두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쉽게 말하면 국민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뉴스가 제공되는 출처가 이제 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내 김건희 여사의 그런 국정농단 사례도 이제 맹통과 함께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뭐 일부가 여기서 이름이 거론되는 그 자체로부터 이미 국민의힘 대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 요인을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 네. 만약에 정시간이 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특검의 시작 시점을 그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조기 대선 이후로 해도 돼요. 뭐 그때는 저는 조기 대선 이후에 한다면 이걸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 못 받을 이유도 없다고 예.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